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차량 내에서 운전자에게 자유와 안전을 부여하고, 배터리 기술은 이러한 자동차를 친환경적이고 오랫동안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죠. 또한 5G 기술은 AI를 보조함과 동시에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난 23일 독일의 지적재산권 시장조사 업체 아이플리틱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관련 특허 보유수에서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표준 필수 특허에서는 LG전자가 세계 2위, 삼성전자가 4위를 차지했죠.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에서는 종전의 자율주행 레벨 2에서 레벨 2.5로 상승시키는 혁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여태까지 사용되던 자율주행 기술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스스로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운전자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석에 사람은 있지만 택시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죠. 이런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운전자마다 다른 운전 습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가속이나 제동 타이밍이 운전자에게 맞지 않아 멀미를 일으키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단점을 개선한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ML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 기술은 기존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자의 습관을 분석하여 머신러닝을 한 후 점점 운전자와 유사한 패턴으로 주행을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와 가속성 등의 운전 패턴을 운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긴 했지만 상황마다 다른 경우의 수를 일일이 대입할 수 없었기에 사용자의 운전 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개발한 SCCML은 운전자의 주행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센서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최근 성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안전운전을 벗어난 성향은 AI의 판단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신뢰성도 극도로 높인 기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전기차 가격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문기관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25년에는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인데, 이것은 현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메모리 반도체와 유사한 수준이죠. 더군다나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그 산업 사이클에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서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연구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과 뛰어난 인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LG, 삼성, SK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LG는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포드, 볼보, GM, 르노, 현대자동차 등등 글로벌 브랜드가치 3위의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업계에서는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또한 2~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 LG, 삼성, 현대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역시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은 LG와 삼성이죠. 실질적인 성능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김종현 LG화학전지사업본부장은 2000년 미국의 연구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10여 년간 적자만 이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2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 LG화학 전체의 1년 이익과 맞먹는 손실이었죠. 하지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들어간 연구개발비만 2조 원 이상일 정도로 LG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라며 자사의 성장 동력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서 현대자동차는 KT와 함께 5G 커넥티드카 기술교류 시연회를 진행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5G 통신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크레인 마케팅 부분 총괄 부사장은 전세계 혁신 지수 평가에서 1위에 오른 한국과의 협력은 당연하다 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에서 매년 발표하는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6년 동안 1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발언이죠. 마티아스 루어스 해외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은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매우 신속하고 단기간에 경제 및 기술 강국으로 발전한 인상적인 나라입니다. 그 투석에는 혁신이 있고 혁신은 벤츠의 DNA죠 라며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 기술적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파트너 역할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궁금했던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세구치 키요우키 씨는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 등을 찾아가 수많은 지식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구치 키요우키 씨가 만난 사람들은 미 정부의 전직 고위관리와 학자들이며 정치적인 입장도 공화 단계, 민주 단계로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그와는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며 일본 정부가 좀 더 대국을 보고 판단하길 바랬다라는 의견들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그동안 미국이 중요시했던 두 가지 이념인 롤 베이스와 다국간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렇게 동아시아 안보의 안정에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그것을 악화시킬 움직임을 일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트럼프 정권이 롤 베이스 이념을 소홀히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라며 롤 베이스를 따르지 않는 이런 행동은 미국이 중시하는 다른 이념, 자유무역 체제의 존중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갈등에서 약한 입장에 서 있는 한국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말하면 다국간주의에서 볼 때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부당하다면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하는 등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념에 반하는 것이며 시진핑 정권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에서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과 해역의 해저 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국간주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행위에 치우치지 않고 롤 베이스와 다국간주의를 중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이미지로 평가되어 왔는데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트럼프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의 미국 지식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일본이라면 취하지 않은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는 일본 스스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한국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문하자 미국 지식인들은 그것은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무엇보다 한미일이 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기임에도 일본이 한국을 반발시켜 일체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미국 지식인들의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마지막에는 일본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가까운 스탠스를 취해왔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트럼프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사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품의 엄격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약한 입장은 무엇을 하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음의 한계를 넘는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그 나라가 나라끼리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수입에 대한 관리 체계를 열심히 갖추어 레이더 조사 같은 것을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아베 정권은 타협하지 말고 국제법이나 협정에 따라 그 나라에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대해 관용적인 대응을 해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은 당신 쪽입니다. 약한 입장의 한국, 이것을 핑계로 마구 일본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일본에서 혐한 붐이 일어났고 수출 관리권은 한국이 잘 관리하면 될 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조건이 되었을 뿐이에요. 뒤의 시선을 신경 써서 외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일본의 명예를 훼손받아야 하는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선이 아니라 국익이거든요. 해외에 널리 퍼진 위안부 동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것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선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극히 일부 인간들의 견해를 전체라며 대대적으로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의 대응은 트럼프가 약한 입장에 여러 나라에 행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별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다룰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이 차세대 화면 표시장치 산업, 즉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입니다. 꾀시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PDP, LCD 등 다양한 종류의 방법과 소자의 차이로 수많은 끔찍한 세대를 거쳐 진화해왔습니다. 해를 먹을수록 정밀해지며 작아지고 수명은 늘어나며 점점 더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디스플레이의 화려한 역사만큼이나 변천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게 한국과 일본이 디스플레이 산업이기도 합니다.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어느새 삼성과 LG라는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차세대 고품질 디스플레이 시장을 꽉 쥐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LCD 따위 9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이 기세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 두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이제 중국 브랜드에 팔려가 되려 일본이라는 자국 시장을 겨냥하는 검달린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소형 및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삼성과 LG가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먹거리는 OLED 시장입니다. 뛰어난 전력 효율성, 소형화, 슬림형 디자인, 유연성 등 차세대 전자기기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OLED는 처음 일본에서 개발되었지만 파란색 소자의 수명이 문제로 버려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파란색 소자의 짧은 수명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 업체들은 수많은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또 앞서 언급한 OLED의 장점처럼 그 수명보다 더욱 메리트 있는 무한한 활용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트렌드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차세대 먹거리였던 OLED 산업을 포기했던 일본, 단지 한 뼘 앞에 보이는 단점 하나로 쓸모없는 기술이라며 버린 미래 먹거리를 보는
보는 안목이 없었던 일본은 결국 한국에게 그 미래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었고 OLED의 다음 세대까지도 일본은 한국의 위협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기간과 고객층 선점 전략을 살펴보건대 업계 및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죠. OLED의 다음 차세대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현재 삼성과 LG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 100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는 LED 소자를 더욱 촘촘하게 채워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OLED와 똑같이 자발광을 하지만 청색 소자의 수명이 긴 편이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자동화 설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제조해야 하고 따라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LED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겨우 살아남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 하나인 소니가 2012년 바로 전 단계 기술의 미니 LED를 처음 공개했고 2016년에서야 마이크로 LED 범주에 드는 제품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이 기대감을 증폭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상용화한 소니조차 가정용급 크기 소형화에 실패했고 몇 달이나 걸리는 생산 기간에 무엇보다도 매우 비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전용으로밖에 판매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늦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기술 개발에 착수해 1년 만인 2018년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에 근접한 미니 LED TV를 출시했고 2019년 1월과 6월 더욱 발전된 기술력으로 35 곱하기 60 마이크로미터 소자를 사용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이크로 LED TV인 더 월 시리즈를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모듈을 이어붙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간 단축과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소형화가 될수록 일반 가정용 TV 사이즈에 딱 맞춰지는 셈이니까요. 소니는 2012년 미니 LED를 내놓기부터 마이크로 LED를 내놓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삼성은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소비자용 소형 TV라는 타이틀까지 내걸었죠. 결국 소니는 삼성의 움직임을 의식했는지 영화관에만 판매하던 시네마용 초대형 스크린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며 삼성을 따라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 내에서 소니의 거의 유일한 경쟁사 교세라에서 이번 10월 18일에 지바현 지역에서 열린 첨단 전자기기 박람회에 참가 마이크로 LED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교세라는 OLED보다 휘도가 높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소니 제품보다 더욱 세밀하다, 밀도가 높다며 올해에만 2가지 제품을 공개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략하려는 시장 역시 소니와 삼성이 뛰어든 소비자용은 배제한 채 자동차 부품용 등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만 노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개발 과정이나 차별화된 기술 등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도 준비하지 못한 만큼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상 소비자용으로 판매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를 실현한 고난도 기술을 보유한 건 삼성전자뿐입니다. 소형화가 어려운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 소형화에 성공해 소비자용 제품을 출시했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더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를 가진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를 따지고 들어가면 소니와 교세라가 왜 소비자용 LED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량 생산이 힘들고 일반 소비자 시장 공략을 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형화 성공과 더불어 수율이 안정화를 갖추어 소니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 시장을 선점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그리고 QLED까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기술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야 모두 아직 미개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지만 첫 스타트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